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문제풀이를 갖다가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저는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옆에 뭐 책하고 그런 걸 좀 적어놨습니다. 어제 요것만 해갖고 문제만 하다가 다시 또 요렇게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맨 먼저 1번 문제, 그래서 그게 뭐 PDD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거야, 그죠?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에 퍼머넌트 드레인, 영원한 배수인데, 그죠? 영원한 배수니까 영구 배수는 맞는데 이게 가운데 더블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뭐 일반적인 우리가 드레인 메터로 그냥 드레인 메터라고 하면은 그냥 상관없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발관 공법도 있었고, 그죠? 다발관 공법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또 PDD라고 해서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10문제 속에서 10문제를 썼는데 진짜 적을 게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어를 대충 보면서 퍼머넌트 드레인, 영구 배수를 적을까 하면서 적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일단은 뭐 내가 이 문제를 모르면은 사실은 10문제를 다른 문제를 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못하면 해야죠, 그죠? 요 선택하신 분, 영구 배수 잘 적었네. 그래, 영구 배수야, 이게. 영구 배수 공법이야. 우리가 영구 배수 공법인데, 일반적으로 영구 배수 공법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똑같이 영구 배수 공법 쓰시면 돼요. 모양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뭡니까? 챔버죠. 챔버 통이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드레인 매트가 있잖아요, 그죠? 드레인 매트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지금. 쭉 지나갔는데, 자, 요걸 갖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통을. 드레인 매트가 여기 있었죠, 그죠? 드레인 매트가. 그 다음에 기존 거기는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파이프 배관이 있었죠, 그죠? 나가는 배관. 그래서 물이 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배수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더블이니까 들어가는 물, 나오는 물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속에, 요는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요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드레인 매트가 있으면, 요 물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파이프 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드레인 매트, 우리는 항상 드레인 매트로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드레인 매트에서 물을 유입을 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요 물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또 배수될 때는 또 요 물이 또 요렇게 해서, 배수, 집수정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배수 라인도 똑같이 요 파이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죠? 단지 이 파이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드레인 매트는 드레인 매트를 통해서만 물이 들어갔다가 요 통 속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배수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별도로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별도로 빠져나오는데 요 놈은 요 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그냥 드레인 내가 모르고 일단 연구 배수 공법을 적었다. 연구 배수 공법 적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점수 한 4점은 줄 거예요. 4점은 기본적으로 한 4점 정도. 똑같이 이렇게 그렸을 거야. 우리는 요쪽에 그렸을 거야, 이제. 요 파이프 여기 있어, 여기. 그래서 더블이라. 그래서 물도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문제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모르더라도 영어를 보니까 영원한 배수다. 그게 영구 배수다. 라고 해서 착안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원래는 집수하고 배수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정확한 답이 되는데 일반적인 영구 배수 요거 적으면은 채점하는 사람은 요거 안 해본 사람이 채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출제를 한 사람은 저걸 꼭 내고 싶어서 지가 냈단 말이에요. 그죠? 냈지만 채점하는 사람은 지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연구배수 적으면 연구배수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개념 맞으니까 해서 점수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 많이 선택을 안 하거든, 요런 것들은. 불안하니까. 그죠? 선택 안 하는데 연구배수를 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연구배수를 갖다가 이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썼지만 그래도 똑같은 연구배수를 갖다가 현장에 센 것처럼 보이면은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충분하게 점수를 받지 않겠나 싶어요, 요거는.
자, 두 번째 문제, 샌드벌킹. 자, 요런 것들은 좀, 여름이나 그때 비가 올 때 좀 놓았으면 좋은데,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 교재에 용어 설명책에 다 있는 문제죠, 그죠? 샌드벌킹이 뭡니까? 샌드 모래가 뭐 하는 겁니까? 부풀어지는 현상이죠, 그죠? 부풀어지는 현상. 이 모래가 뭐하고 했을 때, 물을 흡수하면은 팽창돼 보이는 현상이죠, 팽창. 팽창돼 보이는 현상인데, 함수율이 언제일 때 최대라 그랬어요? 6에서 12%. 그거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6에서 12%일 때 최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래 했을 때 우리 책에서는 0.6mm 모래하고 5mm 모래 두 개 있었죠. 그죠? 5mm 모래 두 개 있었던 거. 요 생각나죠? 요렇게 하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샌드벌킹. 샌드벌킹 말고는 또 뭐가 있었어요? 스웰링, 슬래킹. 스웰링은 점토 지반이 물을 먹었을 때 팽창되는 현상. 슬래킹은 연암석이 물이 먹었을 때 팽창되어서 부서지는 현상.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암석들이 막 떨어지 나가는 현상들이죠. 그게 바로 슬래킹 현상입니다. 그래서 샌드벌킹 이런 문제를 또 내갖고 오죠. 그래서 요거는 써야 열 문제가 될 낀데 요거는 썼죠 일단은. 예? 뭐하고? 말뚝은 벌킹 현상인데. 벌킹 현상. 벌킹, 앞에 샌드가 있는데 왜? 샌드가 있는데, 그 속에도 모래를 열 수가 있으니까. 이 세석말뚝하고 헷갈릴 꿈에, 이쪽에 이제 땅을 파갖고 요 안에 모래나 세석이나 자갈을 넣어갖고 다지해갖고 중간에 이렇게 부풀어지는 현상, 요거를 또 적었는 것 같네. 요거는 요거는 점수를 안 줄 것 같은데? 요거는 벌킹하고 샌드벌킹.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는데, 저는. 자, 그 다음에, 내한촉진제. 요거 자체는, 문제를 보면은, 촉진제 그러면 뭡니까, 일단은? 혼화제로는 혼화제로야, 그죠? 내한이니까 뭡니까? 추울 때, 겨울에 빨리 내한촉진제니까 빨리 굳게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열 문제 못 적으면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혼화제로 쓰면 됩니다. 답은 똑같아요. 답은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답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답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모르는 때는 딱 문제를 보고 요거는 촉진제니까 혼화제로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앞에 내한, 추울 때 있는 혼화제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응겔 촉진제 그러면 빨리 알아들었을 건데, 그죠? 갑자기 또 내한 촉진제 사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답은 우리가 혼화제로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경우에는 사실은 내한촉진제 그러면은 하여튼 수화 반응을 빨리 해갖고 빨리 굳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굳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답안지상에서는 1번이 이제 정의를 적으면은 빨리 수화 반응을 좋게 해서 빨리 해서 빨리 굳게 하는 혼화제로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혼화제로 빨리 굳게 한다라고 하니까 수화 반응에 대해서 빨리 공식 하나 적어도 돼요. 수화 반응을 하여튼 빨리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화 반응에 대한 공식을 갖다가 하나 적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CaO 플러스 H2는 JOH2 해갖고 요거 할 때는 수화율이 얼마고 그것까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까지는. 그러면은 이 혼화제로니까 혼화제로는 뭘 적으면 돼요? 특징 적을 수 있죠, 그죠? 반대 수치 재배할 발광 붙여서 적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유의사항, 혼화제는 뭐 적정하게 이해야 되고 뭐하고 거짓말 좀 몇 개 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정의상에서 요게 내한촉진제 빨리 굳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답안지예요. 이거는 무난하게 적는데 정확하게 그냥 이 내한촉진제에 대해서 진짜 정확한 답을 갖다가 적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써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쓰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타다 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답을 갖다 무난하게 적었을 때 그냥 똑같이 팽점 5점 정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팽점 5점 정도 받는다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엄청 그걸 갖다 많이 점수를 받고 뭐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보는데 좀 더 유식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 정의상에서 이걸 갖다가 빨리 못 굳게 하려고 하니까 이 빙점이 되면 어떻게 되면 얼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빙점을 낮춘다는 겁니다. 빙점을 낮추어 가지고 우리가 부동액 있죠, 그죠? 그래서 빙점을 낮추어서 부동화한다.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말이 내나 무슨 말입니까? 빨리 붙게끔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사실 좀 유식하게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걸로 쓰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포졸란. 포졸란 반응 그러면은, 포졸란 반응은 다 적었죠? 포졸란 반응은 뭐 하는 게 포졸란 반응이었습니까? 포졸란 반응. 요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문제가 된 거니까, 그죠? 우리 문제니까. 자, 포졸란 반응은 고로슬라거, 플라엣이 실리카띨. 실리카띨이 뭐하고 반응을 했어요? CH하고 반응해서 요놈이 뭐로 변한다고요? CSH로 변하게 하는 현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로슬라거, 플라엣이 실리카띨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강도 물질을 무슨 물질로 바꾼다고요? 고강도 물질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예 같은 것도 적어도 되죠. 그죠? 똑같은 A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것도 B라는 콘크리트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 플러스 혼화제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적으면서 이런 고로슬라거, 실리카띨 이런 반응을 할 때 결국은 요 놈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뭐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단위 시멘트량을 줄일 수가 있다. 이 단위 시멘트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공식이 놓아야 되겠죠. 그죠? 초기 강도는 낮아지고 뭐 장기 강도는 유리하게 되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쭉 적으면은 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죠? 그 포졸란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좀 잘 좀 적었을 거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사행 철근 이 나사행 철근을 쓰신 분 나사행 철근 응? 커플러 네, 잘 적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사행 철근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스파이럴 바 있잖아요. 그죠? 그거 쓰면 안 돼요. 요거하고 답이 틀려요. 나사행 철근은 우리 요거 있는 거 있잖아요. 스파이럴 바 요거는 나선 철근이라고 돼 있어. 나선 철근 그죠? 나사행은 아니에요. 그럼 나사행은 뭡니까? 이 기둥철근은 나사산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컵볼로를 통해서 일치화시키는 요 기둥철근에 쓰는 요겁니다. 요게 나사행 철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 철근을 보면은 우리가 이행 철근이 마디가 요렇게 지나갔다가 좀 양쪽이 좀 틀리죠. 그죠? 마디가 그죠? 이 나사행 철근은 똑같은 마디를 갖다가 일반 이행 철근을 아니라 저 나사행 철근을 갖다가 신기술로 내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행 철근은 요 입구부분 요만큼을 나사 모양으로 해갖고 주면 됩니다. 내가 요건데 나사행 철근을 갖다가 이행 철근과 달리 요거에서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쓴물로 해서 대부분 다 어디를 하는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은 한 층 한 층이 이렇게 있으면 한 층 한 층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기둥철근을 사실 한 층하고 나서 또 한 층을 또 이염을 하고 한 층을 또 이염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나사행 철근을 써버리면은 두 개 층씩 이렇게 해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여기서 이염을 시켜버리면 그죠? 이 나사행 철근 써서 두 개 층씩 이렇게 올라갔던 현장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은 저 롯데도 이제 그렇게 올라갔었죠. 잠실 롯데가. 그래서 이 나사행 철근이라고 해서 뭐 옛날부터 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들면 되는데 거기서 특허 요렇게 두 개 층씩 기본적인 이행 철근보다도 이런 나사행 철근을 만들어서 그걸 한 거예요. 신기술을 내 가지고 다른 데하고 해갖고 그건 나사행 철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거 커플로 해갖고 요 조인트 시키는 거 요거 쓰면 됩니다. 그냥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답이에요. 요거. 요게. 그럼 요걸 썼다 그 말이네, 그제? 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은 거예요. 여기 사실은, 신기술로 이제 만들어져 놓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행철근하고 이행철근은 이렇게 마디가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사행철근은 보면은 마디가 똑같이 이렇게 마디를 만들어 갖고 철근이 놓습니다. 아예 신기술로 해가지고. 근데 굳이 이런 행상은 안 그리더라도 그냥 커플로 해갖고 설치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좋은 답은 이제 내가 이런 나사형 철근을 써물해서 이게 두 개 청식을 한 번에 그냥 올리고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적으면 좋겠지만 그까지는 못 적었겠죠, 그죠? 그런 거는 못 적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당량. 요게 제가 옆에다 적어놨죠. 10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102회 때. 그죠? 10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탄소 당량, 이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용접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용접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탄소를 줄인 게, 이 앞번에 시험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TMCP가 있죠. TMCP 강제. 탄소량을 줄여가지고 용접을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죠? 왜? 부재가, 우리가 이런 철골을 만드는데, 이 부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탄소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탄소량이 들어가는데, 이 탄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접에는 불리하게 되고, 지성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게 바로, TMCP 강제, 이 앞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하고 관련된 그 문제, 탄소 당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철 속에는 규소가 들어가고 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탄소량으로 환산한 게 바로 탄소 당량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탄소라고 하는 그 성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환원을 했던 그 양을 갖다가 우리가 탄소 당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소 당량에서는 가장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 탄소 당량은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용접 때문에 용접 때문에. 그래서 6번 문제의 탄소 당량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 철골의 예열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도 선정할 때 있잖아.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은 온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열을 갖다가 얼마나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열이라든지 온도 조건을 갖다가 설정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게 바로 탄소 당량이라 그래요. 탄소 당량. 그래야 탄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TMCP 강제를 안 쓰는데, 그럼 무조건 부재가 두껍다고 해서 용접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문제가 있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철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재가 두껍다 하더라도, 용접할 때 용접이 제대로 되고 치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를 지켜줘야 된다고? 이 탄소 당량을 알면은 예열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접하는 그 온도 있잖아요. 그죠? 온도 조건을 맞춰버리면은 부재가 두꺼워도 TMCP 관계를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탄소 당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상에서 정확하게 그런 말들이 좀 들어가면 아주 고득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탄소 당량, 여러분들 거기서 탄소 당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표상에서 CEQ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CEQ하고 탄소 당량하고 예열온도 있죠. 예열온도. 이런 표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탄소 당량이 몇 프로일 때는 예열온도가 몇 도를 해라. 탄소 당량이 몇 프로일 때는 몇 도를 해라. 몇 도를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요까지 적어주면은 진짜 금상첨화죠. 요거는 그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탄소 당량이 만약에 0.45%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0.45% 이하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0.45% 이상, 0.45%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0.6% 이상이고, 요는 미만이라고 해야 되겠다. 0.6%
일 때는 요게 몇 도냐 그러면은 100에서 200도씨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6% 이상, 0.6% 미만입니까? 이상일 때는 0.6% 이상일 때는 여기 몇 도냐 그러면 200에서 350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당량에 따라서 이 예열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열 온도가. 그죠? 그래서 이 표만 더 적어주면 진짜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못 적었죠. 그죠? 못 적으셔도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다 적을 수 있을 수가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2회 때 나왔을 때 뭐 그 당시에 뭐 대충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줬습니다만은 이 탄소 당량을 갖다가 다시 안 나올 거라고 해서 공부 안 한 분들이 더 많겠죠, 그죠? 어렵고, 그죠? 어려서 안 한 분들이 많은데 한 분들은 뭐 요 정도는 뭐 적었을 거고 자기가 공부를 했었으면 적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자, 뭐 선택 안 한 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10문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스칼러. 요거는 뭐 완벽하게 써야죠. 그죠? 그죠? 요거 정도는 완벽하게 써야지 뭐 요거 안 적는다 그러면은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스칼러. 그래서 응력이 집중됐을 때 균열이 생기는 것까지 적었죠. 그죠? 뭐 그 정도는 적어야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죠. 일단 그죠? 자, 스칼러. 자, 용접을 하면 재용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못따기를 한 게 스칼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몇 밀리요? 반지름은 얼마야? 얼마로 적어?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게? 못따기 했다고 요거 350 안 적었어요? 왜 잘못 적어 그게? 계량은 뭔데 또? 아이씨 이게 왜 헷갈려? 그리고 요 단면이 150mm 미만일 때는 20mm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응력이 받으면은 요 응력이 내려오면은 요렇게 해서 전달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전달돼서 여기가 응력이 집중된다 그랬죠. 여기가 응력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 집중돼서 요 구간에서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자, 행력을 받았을 때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가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진이나 그럴 때는 아주 불리한 겁니다. 그죠? 불리하다라고까지 뭐 우리 옆에 책 옆에 조그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그까지 같이 적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게 스칼럽을 하는 게 정의상에서는 뭡니까? 뭐 이 반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지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골에서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철골을 만들려고 그러면 플랜지와 웨버를 갖다 뭐 했습니까? 용접을 했잖아요. 그죠? 용접을 했던 부분을 갖다가 또다시 재용접을 하게 되면은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칼럽을 갖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칼럽. 그러니까 뭐 엉꽝을 많이 적었군요. 보니까. 그제? 2번도 엉꽝을 적었고 7번은 엉꽝에 적었네. 스칼럽인데 무슨 여기 뭐를 적었다고? 계람을 적었다고? 철골에 용접 계람이 뭐가 있지? 스칼럽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착각을 했었는데 계람 쪽으로 갔네. 자, 그 다음에 건물 기밀 성능 측정 방법. 제일 마지막에 우리 특강할 때 했는데 그게 기억납니까? 잘 안 납니까? 참 프린트물 해갖고 그 프린트물에서 그나마 한 문제라도 그래도 나왔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속에 기밀성, 이 창문이 있는데, 그죠? 이 창문은 그러면은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요 자체의 기밀 성능.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에너지 전략 계획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은 허가를 맡으려고 그러면 에너지 전략 계획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밀 성능, 이 기밀 성능 몇 등급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해서 에너지 계획서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 5등급인데 이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통기량. 여기가 바람이 빠져나가는 이 통기량이 1루베죠. 해배당 1시간에 1루베 미만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기밀성능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기밀성능 1등급. 자, 2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1 이상 2 미만. 그 다음 3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2 이상 3 미만. 그 다음에 4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4 미만. 그 다음에 5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4 미만. 그 다음에 4에서 5네, 그죠? 5 미만. 자, 이렇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기밀성능 등급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럼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현장,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현장에서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 있냐 그러면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일 처음 표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바로 기밀성능 몇 등급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밀성능이 거의 대부분 다 현장 가면은 아마 1등급 아니면은 2등급으로 돼 있을 거예요. 1등급 아니면은 2등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1등급 아니면은 2등급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아니면은 그거는 점수를 거의 못 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1등급, 2등급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등급을 갖다가 매기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걸 추적하는 방법, 그죠? 이제 기밀성능 측정하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요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일단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측정을 하면 그래요. 요게 측정을 하면은 자 여기가 뭐 우리가 기밀성 등급이 지금 현재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5등급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압력을 갖다 이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압력 기억납니까? 음라파스칼이라고 하는 거 50파스칼 기억납니까? 이 50파스칼이 되도록 압력을 내놔놓고 압력 상태에서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10파스칼, 20파스칼, 30파스칼, 40파스칼, 50파스칼 쭉 있긴 있어요. 그래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고 40이 있고 50파스칼까지 하지만은 실제 이 기밀 성능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10메가파스칼일 때를 갖다가 두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창문은 지금 현재 10메가파스칼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20파스칼일 때는 20파스칼일 때는 뭐 여기 해당되고 여기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일 때는 요 정도에 해당되고 20일 때는 여기 해당되고 30일 때는 여기 해당되고 하면은 항상 A라고 하는 제품이 10파스칼일 때는 우리가 기밀 성능 등급이 통기량이 1루베, 요 1루베요. 통기량이 1루베 미만 한 0.8밖에 안 되는데 20파스칼을 했을 때는 1.7이 됐을 때 1.7 정도 되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 30파스칼일 때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항상 우리는 뭐를 갖다 기준하냐 그러면 10파스칼을 기준하니까 이 제품은 1루베 미만이니까 몇 등급이 된다는 뜻입니까? 1등급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를 갖다가 추정할 때는 10파스칼 이하를 가지고 두고 여기 1등급, 2등급을 합니다. 그러나 요 속에 공기를 갖다가 연 압력은 최대 압력은 얼마까지 열라고요? 50파스칼을 연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50파스칼에서 였을 때 측정할 때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가스 추적법. 가스 추적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압력차법. 제가 이야기했죠. 압력차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갖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추적법 그러면은 여기에 50메가파스칼의 기압 상태를 유지해서 요 속에다가 뭘 열하는 겁니까? 요 안에다가. 요 실내에다가 가스를 넣는 겁니다. 가스. 실내에다가 가스를 넣고 나니까 요 놈이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놈이 있겠죠. 그죠? 기밀 성능이 안 되면 여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빠져나가는 놈을 보고 요거는 몇 등급이다 라고 하는 추적하는 게 바로 가스 추적법입니다. 가스 추적법.
압력차법 그러면은 실내와 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설치한다 그랬어요. 팬을 갖다 설치한다 그랬죠. 팬을 설치해서 외부의 기압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외부의 기압을 끌어들이면서 추적하는 방법이 바로 압력차법이라 그랬어요. 그 프린트물만 봤지 제대로 안 봤으니까 잘 답을 갖다 못 썼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걸 쓰면 참 좋은데 쓰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요거 없으면은 그렇게 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예? 그죠? 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아무래도 측정하는 방법이 한 번쯤은 놓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했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9번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한번 보십시오. 파티클 보드는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쓸 수가 있을 건데, 현장에 없으면은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는데,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파티클 보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어디에 쓰는 거죠, 이게? 가구라든지 우리 내장재에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이 나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나무에는 자, 우리가 원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목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했던 가공목이 있겠죠, 그죠? 원목을 그대로 쓸 것이냐? 가공을 했던 이 가공목을 쓸 것이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가공을 했던 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공했던 것 중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인 게 집성목재. 집성목재가 있을 거고 또요. 집성목재가 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가공목재니까 나무로 한 거는 합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MDF 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파티클 보드도 있다 그 말이에요. 파티클 보드가 이 가공목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걸 물은 거예요. 요걸 파티클 보드를 쓴 겁니다. 파티클 보드. 자, 우리가 원목은 나무 원목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게 이제 원목이죠. 그죠? 가공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썼던 게 이제 원목입니다. 원목. 그런데 이제 원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멋은 있겠죠. 그죠? 나무 결이 그대로 보이면서 질감들이 다 틀리고 딱 있는 그대로니까 뭐든지 이 원목은 우리가 액자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가운데 칸막이를 만들든지 간에 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원목은. 그죠? 문양 그대로 있고 자연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바로 원목입니다. 원목. 그래서 사실은 수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뒤틀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뒤틀림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저런 문짝을 갖다가 원목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우리가 원목을 써갖고 나무판 그 원목 자체를 가공을 해서 그대로 그냥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떼면은 이게 수분이 빠지면서 뒤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마찬하는데 겨울 되면은 문짝이 안 맞고 뒤틀리고 막 그렇게 한 게 옛날 거죠. 그래 지금은 문짝들이 뒤틀리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저런 문짝이 원목을 씁니까? 전혀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죠? 다 가공목을 쓰거든, 가공목. 가공목을 쓰니까 저게 뒤틀림이 일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게 지금은. 자, 그게 이제 원목입니다. 그 다음에 집선목재는 뭡니까? 집선목재. 집선목재. 저 집선목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결, 섬유결 방향이죠. 이렇게 나무결이 쭉 있으면 이 결 방향으로 옆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게 집선목재라고 그래요. 집선목재. 집선목재는 나무를 갖다가 원목을 갖다가 이렇게 결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결입니다. 결 방향으로 잘라갖고 이어 붙인 거죠. 이어 붙인 걸 갖다가 우리가 집선목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판은 뭡니까? 합판. 합판. 여기 우리가 보니까 12mm 합판도 있고 15mm 합판. 이 합판은 뭐죠? 합판은. 합판은 그냥 나무 판재를 갖다 하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합판은요.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가공을 하면 아주 부산물들 짧게 부수면 아주 작은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부산물을 갖다가 한 겹 붙이고 한쪽 방향으로 붙이고 또 한쪽 방향의 부산물은 다른 방향으로 붙이고 또 한쪽 방향으로 또 붙이고 그래서 합판을 자세히 보면은
그 갭이 여러 갭이 보이죠. 그죠? 그 부산물을 갖다가 한 판 한 판씩 이렇게 이어 붙인 겁니다. 부산물을. 왜? 부산물을 갖다가 놓은 걸 갖다가 가루가 놓은 놈을 갖다가 확 열을 가공치에 찍어버리면 하나의 판이 나오잖아요. 그런 판을 갖다가 여러 개 붙인 거라고요. 여러 개, 요렇게. 하나의 부산물이 나왔을 때 찍으면은 탁 요렇게 이제 판때기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 판때기가 놓은 놈을 요렇게 또 붙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붙이죠. 요렇게 해서 붙이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놓은 게 바로 합판입니다. 합판. 합판이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MDF판은요. MDF판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부산물입니다. 그 부산물을 갖다가 아주 미립자로, 더 미립자로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지금 현재 MDF판은 미립자를 갖다가 부산물을 만드는데 아주 미립자다 보니까 면이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하죠, 그죠? 그게 이제 MDF판입니다. MDF판. 그러면은 파티클보드는요? 파티클보드는 어떻게 만들대요? 파티클보드는. 이 파티클보드도 여러분들이 그따 보시면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나 했던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MDF판이나 파티클보드, 이 파티클보드는 조금 아마 거칠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거 한번 보시면은 책에 보면은 이 판때기가 하기가 뭐 이런 사진을 봐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놈들 우리 마감 무슨 판이죠? 배체 이쪽에 붙이는 판들 있잖아요. 그쪽에 뭡니까? 어디 신발장 같은데 그 판때기라 생각하시면 신발장 같은 것들인데 안쪽에는 부산물이 있고 바깥쪽에는 판때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매끌매끌한데 안은 내나 거칠죠, 그죠? 거칠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파티클보드입니다. 파티클보드. 자, 이런 합판들은 한 겹을 하고 또 한 겹이 만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 있고 또 한 겹이 있고 여러 겹이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합판들이거든요. MDF판은. 이런데 파티클보드는 안쪽에 부산물이 있으면서 바깥쪽만 이제 반질반질한 놈 있잖아요. 우리 신발장, 가구에 많이 쓰는 것들. 그게 바로 파티클보드입니다. 파티클보드. 그걸 갖다가 이제 파티클보드. 그래서 우리 거기서는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작은 목재 부스러기들. 요거 작은 목재 부스러기들입니다. 요거 작은 목재 부스러기들을 합성수지 접착제하고 고열과합으로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합성수지 접착제하고 고열과합으로서 성행하여 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파티클보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서 우리가 파티클보드는 바깥쪽에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판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이 판의 색상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파티클보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게 접착제를 갖다 썼다고 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포름알데히드 중에 지금 현재 그런 우리 공기질에 대한 문제 그런 게 이제 도사리고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파티클보드는 일단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신발장 가구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 거기서 착안을 하면 좋은데 가공하기 쉽고 색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하기 좋은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문제다. 바로 공기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적어야만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파티클보드라고 하는데 파티클보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답을 적을까 이제 그게 항상 문제죠, 그죠? 파티클보드는 잘 알겠는데 대충 이런 것들인데 그죠? 아마 요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파티클보드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죠? 요것도. 그죠? 자, 저런 거는, 요거는 뭡니까? 저 앞에 요 겔들이 막 있는 것들은, 그죠? 요 책상은. 요 책상은 겔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겹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저런 게 이제 합판이라고 하는 재질이 되는 거예요.
요 놈들은 보니까 아마 파티클 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넓은 것들은 그죠? 파티클 보드에 해당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MDF판, 파티클 보드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MDF판이나 파티클 다 제가 여기서 가공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가.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부스러기를 만들어 갖고 그 부스러기를 갖다가 성형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성형을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반질반질한 거는 사실 MDF판입니다. MDF판이 입자가 제일 고와가지고 제일 그거 하죠. 왜?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보드는 입자가 좀 굵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깥쪽에다가 하나를 더 입혀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원래의 파티클 보드 안에 내부는 입자가 좀 굵죠. 그래서 가장 입자가 고운 거는 MDF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MDF판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 액자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때는 MDF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MDF판을 완전히 하면 밀도가 아주 밀실하거든요. 그래서 면이 아주 반질반질해갖고 여러분들은 액자라고 해서 액자는 우리가 하면은 원목도 만들겠지만 대부분 다 PVC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합성 수지 갖고도 많이 만들어요. 합성 수지 갖고 만들지만은 가운데 있는 MDF판 가지고도 액자 같은 것도 만듭니다. 여러분 MDF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벽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런 미술 장식을 하는 그런 액자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이 MDF판이. 근데 가장 값싼 거는 합성 수지로 만든 거 있잖아요. PVC 개통. 그게 가장 값이 싸는 거고. 그 다음에 MDF판. 원목 하면 되게 비싸죠. 그죠? 원목은. 자, 그게 여러분들은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파티클 보드를 쓰신 분, 파티클 보드 썼어요. 이거는 대충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마감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서 적으면은 두리뭉실하게 점수 받습니다. 두리뭉실하게 1번 정의 적고 2번은 뭐야? 내가 시공도 그리시면 돼. 시공도 해갖고 선반을 그리든 신발장을 그리든 여러분들이 뭘 그리더라도 상관없어요. 북박이장을 그리든 그죠? 그런 현장 시공도 하나 그리면은 3번이 뭡니까? 특징. 가공하기 쉽고 구입하기 좋고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4번 시공식 위상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용어들이 좀 들어가면은 그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확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왜 접착제를 갖다 이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죠? 접착제를 이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환경 친화적인 물질이 아니라 접착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포름알데히드 이게 좀 많이 녹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걸 좀 적으면 좀 답이지. 나머지 답은 똑같지 않겠나 싶어요. 답 적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배강도 유리. 우리가 배강도 유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에서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 그러면은 유리 10개 지면상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배강도 유리를 쓰라 라고 하는 걸 배강도 유리 열파손 현상이 뭐죠? 유리 열파손 현상. 그거하고는 요 배강도하고 관계없는 말을 지금 할 건데요. 자, 프레임이 있으면은 여기는 중앙부는 온도가 높으면은 밤에는 똑같이 내려갔다가 아침에 햇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요 주변부는 뭐 해라 그랬습니까?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수축병자, 요 응력 차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 깨져버리는 걸 열파손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런 열파손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커튼도 달 때 몇 cm 정도 떼어라 그랬어요? 한 10cm 떼어갖고 유리하고 떼어서 달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리에다가 필름지 못 붙이도록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리를 무슨 유리를 쓰라라고 책에 돼 있냐 그러면은 강화유리나 배강도 유리를 쓰라. 그러면은 열파손 현상을 좀 줄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배강도 유리가 놓습니다. 배강도. 그래서 제가 배강도 유리 그러면은 무슨 유리라고 했냐 그러니까 반강화유리라고 그랬어요. 반강화유리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강화를 시키는 거는 강화유리가 있고
반강화 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화를 갖다 시킨다. 요거는 반강화니까 반쯤 강화를 시킨다. 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화를 갖다가 온도를 갖다가 높여갖고 강화를 시키면 유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유리가 강화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유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막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깥쪽에서 딱 봤을 때 유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번에 시험 나왔던 게 강화를 많이 시키면은 바깥에 외관을 봤을 때 유리가 쭈그러지는 현상, 그걸 갖다 우리 저번에 시험에서는 무슨 현상이라고 시험에 나왔습니까? 막 이렇게 어그러져 보이는 현상을 갖다가 그때 뭐라고 해서 시험이 나왔더라 그때? 막 쭈그러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찌그러짐 현상, 찌그러짐 현상. 찌그러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때 여러분 저기 오늘 나눠준 것 중에는 그건 없습니까? 제가 뒤에 기출문제를 좀 쭉 분석을 해줬는데 서술형 말고 단답형 보면은 이때는 뭐 안 나왔겠다. 110회, 109회부터 있는데 유리의 영상현상 나왔네요. 104회 때 유리의 영상현상 저 프린트물 저 뒤쪽에 보면은 104회 때 보면은 유리의 영상현상이라 그래요. 영상현상 요게 강화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유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갖다가 많이 안 시키면은 요 유리가 어떻게 놓으냐 그러면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찌그러진 현상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덜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강화를 시키나 강화를 시키나 유리가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이 강화를 갖다가 시키는 목적이 뭐죠? 안전을 위해서 하죠. 안전을 위해서. 그죠? 안전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반강화를 시켜도 내나 안전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건물에서는 강화 유리보다는 반강화 유리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강화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강도는 어떻습니까? 더 증가합니다. 더 증가하는데 반강화를 시키면은 강도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풍압이 엄청 세다 그러면은 강화를 시키면 좋겠죠. 그죠? 근데 풍압이 그렇게 많이 안 세다 그러면은 강화보다는 반강화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 유리는 반드시 우리가 차량 유리는 반드시 강화 유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차량 유리는.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는 강화 유리보다는 반강화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찌그러지는 현상, 영상 현상을 안 보이기 위해서는 반강화가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서는 반강화 유리를 쓰는 용도는 어디냐 그러면 다 건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 그러면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면에 보면 다 강화 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 유리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거는 정하시면 됩니다. 강한데 약간 강화를 좀 덜 시키라 그러면 약간 줄이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 쓰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게 깨지는 걸 보면은 일반 유리는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땡그랑 하고 나서 탁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강화 유리는 깨졌을 때 어떻게 깨집니까? 아주 잘게 이렇게 해서 유리가 좀 토막을 내야 됩니다. 토막을. 이런 하여튼가 토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나 반강화 유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좀 더 크게 이렇게 깨집니다. 쉽게 하면은 이렇게 깨지는데도 왕창 유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을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반강화는. 그래서 일반 유리 같으면은 이렇게 깨지긴 깨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톡 떨어져갖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데 반강화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리가 요놈은 아주 강화 유리는 더 짧게 아주 요만하게 깨지면은 요놈은 좀 더 크게 깨집니다. 반강화 유리는. 자, 그게 이제 일단은
강화와 반강화 유리의 이런 영상현상하고의 관계가 있는 유리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 배강도 일반 유리는 온도차가 일반 유리 있잖아요. 일반 유리. 그냥 일반 유리는 이 온도, 여기하고 바깥쪽 온도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한 60도 차 정도 되면은 어떤 파손 현상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배강도 유리는 한 120도, 요놈은 한 200도씨, 요놈은 한 200도씨, 강화 유리는 한 200도씨 차가 일어나면은 파손의 가능성이 있고, 요놈은 한 120도씨, 요놈은 한 60도씨 정도의 온도차가 났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여기 180도까지. 그러니까 이 반강화 유리는 그래서 180도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180도의 온도차가 있어도 좀 안전한 거고, 요놈은 200도씨. 200도씨의 온도차가 있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한 200도씨까지 나더라도 강화 유리는 크게 없는데, 우리가 뭐 180도나 200도씨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건물에 반강화 유리를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이제 배강도 유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강화 유리하고 배강도 유리가 이제 뭐 응력차가 얼마가 더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그 수치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적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유리에 이 반강화 유리는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가 더 우수한 거고, 요놈은 강화 유리는 한 3배 이상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이런 배강도 유리를 갖다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강화 유리를 갖다 쓰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도면에 강화 유리라고 돼 있는데 반강화 유리 갖고 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뭐 강화를 완전히 시킨 건지 반쯤 시킨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그거.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유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배강도 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영상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바깥쪽에 엄청 많이 쭈글쭈글하다 보면은 유리가 와저리 쭈글쭈글하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덜 강화를 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강화 유리에 관련된 유리죠. 자, 그러나 이게 그러면은 강화를 갖다 시킬 때, 뭐 반강화나 강화를 시킬 때 어떻게 유리를 만들 것이냐? 일반적인 유리가 있어. 일반적인 유리. 일반 유리는 천천히 선행을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 갖고 주사라 뭐라 막 섞어가고 유리가 착 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하여튼 고온에서 나오는 유리입니다. 고온에서 유리가 하나의 판이 이렇게 유리가 나오면은 이 일반 유리는 그냥 바깥쪽에서 천천히 그냥 양생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놔두면은 온도가 높았던 게 싹 식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유리가 일반 유리입니다. 그런데 반강화 유리, 이 강화 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 반강화 유리요. 반강화 유리는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급냉. 그래서 우리가 연화점, 불이 나는 걸 우리가 연화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이 발생하는 거. 그 연화점 이하까지, 연화점 이상을 올리면은 불이 나버리면은 유리가 다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안 되고, 연화점 이하 온도까지 우리가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화점 이하 온도까지 가열을 해서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급냉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급냉. 자, 여기는 일반 유리는 연화점 이하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선행을 시키는 거고, 강화 유리는 연화점 이하의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반드시 급냉을 시켜버려요. 급냉을 탁 시켜버리는 게 바로 강화 유리라는 거예요. 강화 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대장간에서 철을 갖다가 불을 팍 달구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습니까? 물에다가 팍 담가버리죠. 여기 담금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담금질. 그렇게 함으로써 그놈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단단해지게 되죠. 그걸 갖다 몇 번에 그걸 거치면 거칠수록 철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유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만큼 연화점 이하 온도까지 가열했다가 천천히 그냥 쇠도 보십시오. 쇠도 거기서 막 달구어가지고 바깥쪽에 가만히 놔놓으면은 요 쇠는 선행을 시키면 강도가 하나도 없어요. 강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급냉을 시켰을 때 방금질 현상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돼요. 요 유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급냉을 시켜버리면은 바로 강화 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만든 유리를 우리가 한다. 자, 저걸 갖다가 우리가 강하에 만든 유리를 갖다가 우리가 배강도 유리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근데 강하 유리는 근데 온도를 갖다가 온도하고의 관계인데 이 강하 유리는 요 인하점 이하가 아니라 이상까지 올려야 된대요. 원래 약간 더 이상을 갖다가 온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죠? 강하를 더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반강하는 연하점 이하의 온도까지 올렸다가 가열해서 급냉을 시키는데 강하유리는 연하점 이상의 온도까지 높였다가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강도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 타일 부착력 시험. 뭐 요거는 여러분들은 뭐 요거 못 써보면 안 되겠죠, 그죠? 타일 부착력 시험은 몇 탭에마다 한 매씩 합니까? 600탭에마다 한 매씩 합니다. 그 다음에 부착력 시험을 할 때는 타일을 몇 cm 정도 잘라내라 그랬습니까? 40mm, 4cm를 잘라냅니다. 근데 타일이 40mm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내장을 한 세트로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이 하나가 4cm 이상 되면은 그냥 요렇게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요거 하나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가지고 측정하면 돼요. 근데 요 타일이 하나가 4cm가 안 돼. 4cm가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잘라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판을 갖다 요만큼 요렇게 잘라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잘라가지고 실험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이상이 되라 그랬습니까? 최소 0.39 뉴턴 퍼 밀리미리 제곱. 그죠? 0.39 뉴턴 퍼 밀리미리 제곱 이상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만 적으면은 거의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더 이상 뭐 적을 게 뭐 타일 시험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죠? 타일 뭐 부착력 시험이니까 위에 있는 그 대신에 나는 타일의 시험 종류 세 가지 다 적어도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시공중 시험. 그 다음에 시공중 시험이 있고또요. 두들김 검사. 그 다음 세 번째 부착력 시험. 요것만 적으면 되는데 나는 세 가지 다 적어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불안하면 세 가지 다 적어야죠. 그죠? 근데 요거 한 개만 적어가지고 한 페이지 안 채울 것 같으면 세 가지를 다 적으면 훨씬 더 좋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를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시장 단가. 표준 시장 단가는 106회 때 나왔습니다. 106회 때. 말로 106회 때 나오는데 그걸 106회면은 107, 108, 109, 110, 111회. 결국은 5회 만에 나왔으니까 2년도 안 됐던 문제입니다. 2년도 안 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표준 시장 단가가 나오는데 사실은 표준 시장 단가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현실에 맞는 단가죠. 그죠? 표준적으로 현장에서 표준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답 적기 어려우면은 사실은 실질적 공사비 적산 제도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쉽게 하면은 그죠? 표준 시장 단가를 갖다가 접근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실질적 공사비 적산 제도 그게 바로 표준 시장 단가라는 개념에서 좀 적으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참, 13번 문제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와이어로퍼 사용 금지 기준. 이건 제가 한 번씩 강의하면서 한 번씩 했던 겁니다. 자, 와이어로퍼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현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번에 프린트물도 한번 줬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안 주고 그 앞번에 한번 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와이어로퍼를 갖다 사용할 수 없는데, 막 꼬인 거는 와이어로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일단 꼬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이어로프는요. 와이어로프가
뭐 까베기 꼬듯이 뭐 이렇게 갑니까? 뭐 여러 개가, 요게 하나가 와이로프가 이렇게 있으면 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닥이 있습니까? 여러 수십 가닥이 이렇게 뭉쳐갖고 있는 게 와이로프 아니겠습니까? 그죠? 와이로프가 이렇게 여러 수십 가닥이 뭉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중간에 요게 한두 가닥이, 중간에 있는 요 가닥들이 쭉 한두 가닥 터질 수도 있겠죠. 요게 하나가 하나의 묶음인데, 요게 와이어가 하나의 묶음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요 놈이 하나씩은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요게 소선이라 그러죠. 잘라지는 걸 갖다 소선이라고 하는데, 이 소선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고요? 10%입니다. 10% 이상 되면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일에 우리가, 50가닥이 들어가 있다. 그럼 10%면 몇 가닥입니까? 5가닥이죠. 5가닥 이상 터지면은 못 쓰도록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선가닥 수는 10%. 그것도 중요한, 그 말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선가닥은 10% 이상일 때는 못 쓰는 거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소선이 안 됐어요. 소선이 안 됐지만 와이로프가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요 놈이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이렇게 쭉 가다 보니,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중간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더 늘어났어요, 요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이 어떻게 됩니까? 단면 지름이 줄어들겠죠, 그죠? 반면 요만큼 돼 있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면이 줄어든 게 몇 프로요? 7%입니다. 7% 이상 되면 못 쓰는 겁니다. 그것만 치면 이제 수치가 있고 나머지는 수치가 없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게 수치. 소선 가닥수는 10%. 그 다음에 늘어난 거, 단면이 축소되는 게, 줄어든 게 7%. 그 다음에 조금 전처럼 우리가 꼬인 거, 그 다음에 열의 변행을, 거기다 열을 줬다. 열의 변행을 줬다는데 그런 걸 다 못 쓰게끔 하는 게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가닥이 이제 꼭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10%하고 요는 꼭 들어가야만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연매가 있는 거, 뭐 꼬인 거, 그 다음에 심하게 변행이 된 거, 뭐 부식된 거, 뭐 그런 등등 더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와이로퍼 사용 금지 기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사실은 요게 제가 보니까 105회 문제도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그때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 답도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105회 문제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105회에 보면은 제일 뒷장에 있네요. 제일 뒷장 여기 보면 105회에 보면은 외백 시공 곤도라 와이어의 안전 조건 있잖아요. 요 조건이나 요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105회 문제 곤도라 와이어의 안전 조건. 그게 요 문제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근래 2년 안에 있던 문제를 갖다 두 문제나 냈어요. 이번에도 두 문제 정도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1교시가 어느 정도 진행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로 딱 우리가 책이 있고 아는 문제는 2번 문제, 4번 문제, 그 다음에 7번 문제 정확하게 진짜 잘 적을 수 있는 것만 봅시다. 2번, 4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11번, 그죠? 네 문제는 다 완벽하게 다 적는 겁니다. 요는 무조건 80점 이상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6점짜리 정도, 5점짜리 정도 하는 게 밑에서부터 보면은 와이로프, 요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배강도율이 정도는 적어야 될까? 배강도율이. 그 다음 저 위에 올라가면은 나사행 철관 정도,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촉진제 그것도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예 모르는 것 보면은 1번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뭐, 영어를 보면서 연구 배수라고 착안해 내면 좋겠지만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8번 문제. 김일성 책정만큼 일반 사람들 못 씁니다. 어차피. 못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됐죠. 그 대신에 우리가 시험 나왔던 것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탄소 당량은 어렵지만은 사실 시험에 한번 놓았으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은 쓰기 어려운 거죠, 그죠? 자, 12번도 표준시장단가를 갖다가 시험에 나왔지만은, 근데 표준시장단가 일반적인 실적공사비 쪽에서 접근을 갖다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점 정도는 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자, 그 대신에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아리까리하게 좀 잘 못 쓴 적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1교시는 대체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1교시가 쉬운 거는 아니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측을 시험 나왔던 거는 뭐가 시험 나왔습니까? 2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 6문제는 나왔던 문제네요. 6문제가 나왔지만은 상당히 좀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안 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나왔긴 나온 문제지만은 좀 어렵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한 6문제, 7문제는 기본적으로 5문제에서 7문제는 항상 기출제됐던 문제에서 나옵니다. 기출제돼서 문제 넣었는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상당히 좀 더 어렵게 느끼신 게 왜? 대부분 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3년 안에 건 안 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표준시장단가 탄소 당량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죠? 왜? 3년 안에 거는 다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까지는 100% 안 나올 거라고 봤고 2년짜리는 한 80%는 안 나올 건데 탄소 당량 공부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옛날에 나왔는데 그걸 안 볼 걸 그 정도만 했겠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시험에 옛날에도 나왔던 것 같았는데 그 정도 하다가 이제는 열받아서 이제는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요거에 대해서 1교시는 예민하지 마시라고.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고요. 2교시는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면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